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볼 건데요.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영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까지 모두 다 볼 정도로 저희 그 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실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항상 너무 겸손하세요. 항상 틀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댓글이 맞췄다 틀렸다에 너무 주목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거 맨날 그 세상 일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건 뭐 신이지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지 않으니까 저는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디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입버릇처럼 잘 틀려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 배분에 대한 기초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아예 자산 배분은 제가 아주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자산 배분인가요? 자산 배분 기본적인 원리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만 잘 기억하셔도 사실 저는 거의 기본은 다 된다.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더 추가하면 좋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조합을 사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조합을 말씀드리면 바로 미국 달러랑 그리고 한국 주식 조합인데요.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500포인트까지 25배 오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수많은 일이 있을 때 가장 그때 내가 주식을 들지 않고서 딴 걸 들고 있었으면 내가 정말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900원에서 1,570원까지. 그리고 작년 2022년 종합주가지수 3,300에서 2,100까지 떨어질 때 역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50원까지 간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달러의 가치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한 6 정도에 미국 달러 한 4 정도로 맞추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그렇게 큰 손실 보지 않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들어가죠. 자, 둘 다 반대로 가는 건 좋은데 달러에 딱 투자를 하면 이게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종이 지폐 들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이 종이 지폐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장기간 걸쳐서 성과가 누적적으로 개선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바로 그게 미국 국채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자면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에다가 6대 4든 5대 5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연수익률이 한 3에서 4% 나는 거기도 우상향하죠. 한국 종합주가지수 연수익률이 7에서 10% 나는 역시 우상향합니다.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게 심해서 그렇지. 그럼 이 둘을 딱 조합하면 이 기가 막힌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은 7에서 10% 성과가 나는데 미국 국채는 4에서 3% 성과가 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주식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대 5를 우리가 맞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7대 3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5대 5로 만약 출발을 했다라면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한 해에는 주가를 좀 팔아서 못 오르고 있는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작년처럼 환율이 급등한 해에는 달러를 좀 팔아서 한국 주식 2,1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한국 주식을 사주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자. 두 번째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이자든 배당이든 어떤 이유로든 우상향하는 성과를 주는 자산을 고르자.
마지막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비율 맞추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행동하는 셈이 되어서 수익률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급등을 했다 떨어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박스피, 개스피 뭐 이래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달러를 가지고 또 거기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 폭락했을 때 그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고 달러 가격도 쭉 올라간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이라는 게 낮아진 자산, 싼 자산을 사고 비싼 자산을 팔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로 들어주신 건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전문가다. 그러면은 어떤 자산을 추가해서 넣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예, 미국 주식이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미국 주식시장을 1980년부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10년은 아니고요. 한 7, 8년마다 움직일 때도 있고 10년 넘는 때도 있는데 일단 80년대는 한국 주식의 시대였습니다. 100포인트가 1000포인트 가서 10배 났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90년대가 딱 등장하자마자 미국은 정보통신혁명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그때 반도체 쇼크에 외환위기에 그 다음에 뭐 9.11 테러까지 하면서 아무튼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박스피 10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0년대가 됐는데 2001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결정적 계기였는데 바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무역이 늘어나면서부터 한국도 그 덕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2000년대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어요. 반대로 미국은 잃어버린 10년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0년 딱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로 한국이 박스피 그리고 미국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0년대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0년 주기로 미국 한국 했는데 2020년대라고 해서 다시 한국이 온다. 그럼 좋죠.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20년이야 이래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둘 다 사면 되죠. 간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국채도 사는 거죠. 이걸 저희는 이제 투자 3분법. 그러니까 투자에서 반반 투자가 썩어찌개 같이 짬짜면처럼 하는 게 제일 난이도도 없고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만약 잃어버린 10년을 더하면 박스피가 더 이어진다면 당신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걱정되시면 미국 주식도 사자. 자, 그러면 이 자산 전략의 장점이 뭐냐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에 들어가 있죠. 어때요? 수익률이 높죠.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죠. 왜냐하면 한국 국채 뭐 이런 걸 산 게 아니라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을 샀어요. 결국 전체 자산의 3분의 2 안전자산, 안전통화,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달러가 전체 자산의 3분의 2니까 이것도 또 되게 안정적이란 그렇죠. 말이죠. 작년 미국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미국장 25% 30% 빠졌지만 환율이 200원 오르면서 맞습니다. 대부분 손실을 커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한국장 박스피 가능성을 좀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333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이 3대 3대 3으로 배분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금이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혹시 추가를 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벌써 네. 두 개가 떠오르죠, 그죠? 네, 첫 번째는 금이죠. 방금 피셔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금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좋은 자산인데 저는 이 금에 대해서 지난 20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금이 2000년에만 해도 200불이었어요. 온스에. 근데 지금 2000불이에요. 10배 났어요. 20년 동안 10배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금이 투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작년처럼 강력한 인플레가 날 때는 금에 투자하면 그래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당장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 게 1,500불, 1,600불에서 빌빌거리던 금값이 최근에 사실 한 25%, 30% 올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금을 투자에다가 좀 추가를 하면 이거 상당히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추가하면 좋은 게 글로벌 부동산이죠. 네.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부동산을 베팅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빚을 져야 돼. 이게 도대체 너무 비싸요. 세계 어디나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싸다 그러면 미국도 6배 정도, 우리나라는 서울 살라 그러면 15배, 16배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6천이고 1억이라 그래도 16억이에요. 너무 큰 돈이니 결국은 빚을 져야 됩니다. 이 빚을 지게 되면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가 더 문제가 뭐냐면 로케이션. 이 어디를 사느냐가 부동산을 좌우해요. 정말 제가 슬픈 고백 하나만 하자면, 제가 대구 출신인데 그때는 경북 대구의 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결혼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힘들게 집을 장만하셨는데, 저희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도 모시고 그리고 동생들도 서울에 올리면서 집을 팔았는데 30년 전 집값 그대로에 팔았어요. 왜? 이게 인기 없는 노후화되어가는 과거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데, 아파트가 지어지기에는 너무 소유 구조가 복잡하고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이 난잡하게 얽혀있는, 또 도로도 좁은 이런 지역에 있는 집은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냥 땅값만 주고 사는데, 그 땅값조차도 철거비를 받으려는 듯한 그런 가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죠? 쪼개서 투자하면 되죠.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쫙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리츠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펀드들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벌써 포트폴리오가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좀 살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거기다 현금을 넣어도 되게 좋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국내 원화 자산은 주식이랑 현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국채, 그리고 리츠, 마지막으로 금을 추가를 해주면 한 6개 정도 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면 지난해 같은 해에도 손실률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작년 정말 힘들었는데 그 정도 안쪽에서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만약 연초부터 그렇게 리밸런싱, 많이 빠진 자산을 비율을 잘 맞춰서 투자했으면 아마 벌써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성과는 이미 다 기록해서 작년의 손실을 벌써 올해 한 4달 만에 다 커버 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의 장점이죠. 시장이 붕괴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방어를 해주는 자산들을 들고 있어서 손실을 축소해 놓고, 또 이 방어해준 자산들을 좀 팔아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리밸런싱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이 회복될 때는 금방 손실을 복구해 주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님처럼 실력도 있으시고 경력도 오래 되셨는데 겸초선 만수익이라고 항상 겸손하신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처럼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미래를 예단을 안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보수적이고 좀 투자에 대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산 배분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겠네요. 일단 제일 문제가 외부 충격이. 네. 예, 9.11 때 정말 너무 놀랐고요. 거기다가 또 2008년은 제가 그냥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했었다면, 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저희들 시야의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염병, 전쟁, 테러 같은 일들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건 신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책이나 유튜브 영상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달러 관련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달러가 생각보다 빨리 급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났는데 물론 맞췄다 틀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책을 읽고서는. 근데 실제로 달러가 갑자기 확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돈 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자산 배분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급등할 때 좀 처분해가지고 네. 좀 헤매고 있는 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원천으로 자금으로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 중에 좋은 게 없어요. 부동산 뭐 작년에 박살났죠. 올해 이제 조금 회복됩니다만 아직도 불안불안하다. 채권 뭐 작년에 손실이 엄청 컸고요. 주식은 뭐 말할 필요 없고 3,300포인트가 2,100포인트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할 때 한국의 원화 자산 중에 좋은 게 없었고요. 뭐 코인조차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사면 이거 되게 매력 있고 한 1년만 버티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다. 이거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알지만 그때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만 올인돼 있으니까. 월급도 원화 자산, 집도 원화 자산, 주식도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 여기서 물을 타야 되고 이게 정말 좋은 집이 나왔고 급매물이 나왔고 이게 정말 좋은 채권이 지금 금리 6% 7%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 못 사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도 좀 자산을 배분해 놓으면 내 예측이 시원하게 맞아떨어져서 돈 버는 것만큼 기분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자주 있지 않잖아요. 저같이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외부 충격 때문에 자주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겸손해지자는 거죠. 겸손해져서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본업도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본 동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대표님께서도 과거에 실제로 이런 자산 배분을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는 그 다폭락하는 그 장에 부동산도 사시고 그렇죠. 바닥에 또 주식도 사시고 해서 이제 파이어를 달성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2008년, 2016년 그리고 이제 2020년 이렇게 세 번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계기였는데 2008년은 증권사 다니다가 은행으로 옮겼던 첫 해였는데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은행에 잘 피해 있던 덕분에 특히 딜링룸 그 외환 거래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외화 예금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화 예금을 좀 뭐 800원대는 다 못 넣고요. 한 900원대 초반 정도의 외화 예금을 내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게 1,570원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1,570원 고점에는 못 팔고 한 1,400원, 1,300원에서 꾸준히 팔아서 생긴 돈을 들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나 뭐 그때는 저는 한진중공업 되게 좋게 봐가지고 네. 한진중공업도 대전에 있는 유명한 건설사인 계룡건설 같은 그런 회사들을 매집했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다 두세 배가 나더라고요. 물론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었어요. 저는 개별 종목 진짜 잘 못하고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서 달러를 처분하면서 환차익을 입고 환차익을 얻고 거기다가 또 그 돈을 가지고서 일부 주식을 사서 거기서 한 2배 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화예금을 가입하기 시작했죠. 외화예금 가입해서 쭉 운영하다가 국민연금 때도 받았던 월급들 계속 외화예금으로 저축하다가 이제 국민연금 나온 2016년에 환율이 또 1,300원 초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달러를 또 이제 처분을 좀 해가지고 그 돈 들고서 이제 뭘 살까 보니까 주식은 그렇게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하우스푸어 사태가 벌어져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심지어 서울에도 마이너스 P 아파트들도 있는 입주 아파트가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서 그때 이제 강북에 있는 뉴타운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죠. 물론 뭐 중도금 무이자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큰 부담 없이 집을 샀는데 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2020년에 그 집을 팔 때까지 거의 뭐 또 2배 이상 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파이어를 이제 한 2번 이렇게 뻥뻥 튀기니까 환차익도 없고 저가 매수하고 환차익 없고 저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달러의 절반, 한국 원화 자산의 절반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시 주식시장이 또 폭락하더라고요. 그때는 얼마까지 빠졌냐면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또 부동산이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집 사러 다녔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가지고 그러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3만 원대에 샀죠. 그때. 예, 그 뭐 워낙 폭락하는 중이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가 들고 있었던 달러 자산들 이제 리밸런싱을 했죠. 그래서 달러 자산을 한 절반 정도 들고 있는데 환율이 폭등했으니까 그거 특히 채권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서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한국 주식이랑 채권 저가 매수를 했더니 그 해에 연말쯤 되니까 또 너무 수익이 좋아서 또 정산하면서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그때가 한 2,700, 800포인트였을 텐데 그때 또 상당 부분 정리하고 이제 또 미국 국채, 미국 주식으로 그때 특히 미국 리츠를 집중적으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번을 하니까 리밸런싱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가 오더라도 겁이 안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아,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또 이번에 이 사이클이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유튜브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거 믿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난이도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 뭔가 성취를 얻은 경험들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 이런 자산 배분 투자 또는 뭐 달러 투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의 역사는 정말 반복이 되고 앞으로 맞습니다.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 잘 듣고 기록해 두셨다가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똑같이 파이어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다 이제 플랜을 짜두고 또 이제 박사님 유튜브 계속 시청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사실 때 박사님께서 바닥에서 사실 때 꼭 말씀을 하세요. 아, 부끄럽습니다. 네, 바닥에서 사실 때 그때 확신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 또 저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또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바닥에서 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욕은 많이 먹죠. 그렇지만 욕 많이 먹죠. 네. 그 뭐 증권 회사 그만둔 지 벌써 내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증권업계에서 저 작전한다고 저 개미 지옥에 빠뜨리려고 저런 소리 한다. 작년 10월, 6월 그러니까 2번의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삽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들었던 욕이 너무너무 심했죠. 네. 특히 작년 연말에는 제가 부동산도 샀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 투자가 얼마나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쉬워진다라는 거. 번 돈을 갖고 하는 거라 이게 그래도 그때 살 때는 무섭죠.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투자라는 것이 난이도가 떨어지는 이 자산 배분 투자만의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우리 피셔님한테 출연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얘기만 들어도 사실 개인분들은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리신 분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나이가 됐을 때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네, 5학년 4학년입니다. 저도 이제 40대, 50대 때 똑같은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엄청 큰 돈. 제 네. 나이 되면 훨씬 더 부자 되실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40 넘어 이걸 시작했거든요.
또 저희 아들 둘째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내가 배운 경제 지식을 활용해서 덜 위험하면서도 꾸준한 투자를 해보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14년, 15년 돼 가는 과정에서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면 너무 좋다 이거. 네. 이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년 금방 가요. 처음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면 2, 3년마다 꼭 이런 일이 자주 오기 때문에 정말 시간 금방 가고 찬스가 이렇게 자주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빡깜빡 놀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내용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연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관리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어렵죠. 묻어놓고 그냥 저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방치 상태로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금 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자산 배분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홍보해 주시면 예. 개인연금, 퇴직연금들은 연말정산용으로 다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처음에는 700만 원까지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처음에는 이게 700, 1400 이렇게 가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년이면 7천이에요. 예, 그런데 7천만 원이 수익률 1%로 머물러 있다면 이게 그 문제가 심각하죠. 70만 원 번 거잖아요. 한 해 연말정산 번 거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국민연금처럼 연 6.3% 성과로 혹은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연 10% 정도 성과로 운영을 했다고 치면 이게 복리 수익이 나기 때문에 7천이 지금 1억은 물론 더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격차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만 보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그걸 국민연금이나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좀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산 배분 투자의 세 가지 원칙,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분산하고 그리고 꾸준히 누적적으로 이자와 배당을 주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면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비율을 맞춰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에 7% 성과를 내면 아시는 것처럼 더블 나거든요. 20년이면 4더블이고요. 30년이면 8배가 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55세 때 인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30대 그러면 20년 남은 거예요. 20대 30년 남았고요. 40대 10년 넘게 남았어요. 이거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노후를 그렇게 모험적인 투자, 레버리지 안 일으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게 프리즘 앱이고요. 이 프리즘 앱 가입하셔서 개인연금부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개인연금은 여러 군데 계좌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개인연금 계좌의 연간 성과와 프리즘 앱에 좀 시험삼아 투자해 보신 성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방치돼서 그냥 연 1% 이자 1%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개인 연금 저축들 많잖아요. 연금 보험은 뭐 더 심하실 거고요. 사업비까지 되니까. 그런데 비해서 꾸준히 굴려줄 수 있는 연말 정산만 노리지 마시고 미래를 대비한 자산 배분 투자, 연기금 따라 투자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신뢰가 더 가신다면 퇴직연금 계좌는 이제 IRP 계좌는 이게 이제 퇴사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모아두는 게 IRP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셔도 IRP 계좌를 따로 만들 수 있고 IRP 계좌에 최근에 연금 저축과 IRP 계좌에 연간 또 연말 정산 한도가 900만 원까지 인상됐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연금 저축은 하시잖아요. 연금 저축 계좌부터 여기 하나 만들어서 자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무리하지 않아도 행복한 여유로운 은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연금 앱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네, 링크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홍춘익 박사님 모시고 좋은 조언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